조선 중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기역자로 배치된 기와집이었고 뒷뜰에는 텃밭과 장독대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의 저택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김진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몸으로 집안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다소 급하고 고집이 센 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내인 박부인은 50 중반의 나이로 원래 양반가 출신이라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으로 소문났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어서 작은 일에도 크게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큰아들인 김성호는 30 중반의 나이로 장사를 위해 한양과 각지를 돌아다니며 1년 중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 적어도 2~3달은 돌아오지 못했고 길게는 반년 이상 소식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집에는 시부모와 며느리 은화만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화는 25의 나이로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 박부인에게는 늘 불만의 소지였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다니 하며 종종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은화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하얀 도자기처럼 맑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가늘고 긴 목선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매 또한 버들가지처럼 가늘면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마을의 총각들이 몰래 흠모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뽐내거나 과시하는 법이 없었고 늘 단정하고 조신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화는 집안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살림을 잘했고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효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밥을 짓고 시부모의 새순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은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빨래며 바느질은 물론이고 장독대 관리며 텃밭 가꾸기까지 모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까다로운 시어머니 박부인조차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기가 막히다 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은화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시집살이의 조심스러움까지 더해져서 하루 종일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시부모가 물어보는 것에만 간단히 대답할 뿐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추석이 다가오면서 김진사는 뒷마당의 돼지우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 키운 돼지 2마리가 제법 살이 올라서 명절 전에 팔아서 집안 경비에 보태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돼지우리는 안채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은화가 돼지 먹이 주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돼지우리 열쇠도 자연스럽게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위해 국수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손에 덕지덕지 묻어 있고 앞치마에도 가루가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마침 김진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은화야, 돼지우리 좀 보려고 하는데 열쇠 좀 주겠느냐? 은하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 때문에 열쇠를 직접 건네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손이 더러워서 직접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며 살짝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열쇠는 그녀의 저고리 허리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럼 내가 가져가마 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은화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풀어 가져갔습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고 둘 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열쇠를 손에 들고 고맙다 한마디 남기고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 박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문득 바라본 부엌 쪽에서 남편이 며느리의 허리춤을 만지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열쇠를 가져가는 상황이었지만 박 부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 부인은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남편 김진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더욱 급해졌고 부부간의 작은 일로도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은화에게만은 항상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은화가 실수를 해도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하며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가 박 부인의 마음에는 늘 걸려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굴면서 며느리에게만 저렇게 다정하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방금 본 장면이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박 부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게 아니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혹시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 은화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그리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이미 50을 넘긴 나이에 주름살도 깊어지고 남편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박 부인의 질투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박 부인은 유심히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김진사가 은화에게 국이 정말 맛있구나 하고 칭찬하는 것도 은화가 감사합니다 하며 살짝 미소 짓는 것도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 부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들이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바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가져와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은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나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은화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화의 뒤쪽으로 다가가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은화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박 부인은 들킬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화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고 어둠 속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은화는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박 부인은 얼굴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빼내며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는 바람에 입고 있던 남편의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워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박 부인은 헐떡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어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나를 남편으로 착각하지 않았구나. 그럼 내 의심이 틀렸던 건가? 하지만 잠시 후 얼굴의 상처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화의 손톱에 핥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이 상처를 보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편 은화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보니 바닥에 남자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평소에 입던 저고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설마 아버님이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집온 이후 줄곧 정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도 한 번도 부정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은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새벽 일찍 친정으로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상처가 나으면 그때 돌아오지 뭐 하는 생각으로 급히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은화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녀 역시 새벽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박 부인과 은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은화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며 딸을 달랬지만 은화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은화는 겨우 입을 열어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덮쳤고 시아버지의 옷이 방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돌아온 아버지 윤호인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은화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윤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윤호인은 성격이 급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가 그런 짓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에는 화염이 이글거렸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봐야겠다. 하며 대문을 나서려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급히 말렸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김진사 집은 동네에서도 힘있는 집안이고 당신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윤호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식구들을 불러 모으자 하며 마을로 나갔습니다. 곧 은화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 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우리 은화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하며 모두들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은화가 상대방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했으니 김진사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김진사 얼굴에 핥힌 자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거야. 하며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노인과 식구들은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은화도 함께 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유노인은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며 다짐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도착하자 유노인이 대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김진사, 나와보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곧 김진사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깨끗한 얼굴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유노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 당신이 우리 은화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알고 있어.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정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언제 은화에게? 하며 진심으로 당황해했습니다. 이때 이웃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노인은 점점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은화가 분명히 상대방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했는데 김진사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화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인인가? 결국 유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노인은 은화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가문의 체면을 깎아먹었구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은화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시아버지의 옷도 떨어져 있었는데 왜 얼굴에 상처가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식구들은 이미 은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화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은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은화에게 밥을 가져다 주려고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화야, 밥 먹어라 하고 계속 불러도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문을 밀어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광경을 본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은화야. 은화가 방 안에서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빨리 발견해서 급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려와서 은화를 살려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은화가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본 유 노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딸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나쁜 아이는 아닌데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 노인은 관아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관에서 조사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현령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진사를 불러서 신문해보고 은화의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은화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진사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진사 얼굴에 핥힌 상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현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친정에 머물고 있었는데 김진사 댁에서 큰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부인은 현령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남편의 옷을 입고 며느리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범인이 시어머니였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화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박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이런 큰일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후회했습니다. 현령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박 부인이 자수했지만 이런 행동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 하며 박 부인에게 곤장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가택연금 벌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진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무고하게 누명을 쓸 뻔했고 가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며 박 부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지만 김진사는 더 이상 박 부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은화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시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밤의 기억, 가족들의 의심, 그리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김성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입니다. 은화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무서운 밤의 일, 오해로 인한 고통, 그리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절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성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장사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은화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분가를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 무서운 기억을 안고는 도저히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김성호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화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결국 분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소.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며 은화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호는 집 한가운데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완전히 분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물과 부엌도 따로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된 두 가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두 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박 부인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화목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와 신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사는 혼자 쓸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당해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아들 부부와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멀었습니다. 가끔 손자라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은화는 아직도 그를 피했습니다. 은화와 김성호 부부는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화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밤의 기억은 가끔씩 악몽으로 나타났고 어둠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큰 비극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대방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